연봉 인상하면 한 몇 프로 정도 기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거나 뭐 이런 강의들 보면 여러 수치들이 많이 근데 단언컨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이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헤드헌터로서 가장 압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봉 협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직장인의 이직 사유, 이직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 바로 답이 나오시죠? 네, 연봉 협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연봉 협상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연봉 협상에서 도움이 될 연봉 협상에서 놓치고 있는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헌터로서 가장 압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봉 협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사 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 해당 산업군에서는 압축적인 경험을 많은 케이스들을 진행을 하시지만 저희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산업군, 직무, 회사의 매이장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 경우에도 100건이 넘는 스펙트럼으로도 거의 연봉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의 뭐 임원급에서부터 주니어급까지 여러 케이스들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상 연봉 인상하면 한 몇 프로 정도 기대를 하고 계세요? 몇 프로 정도로 알고 계세요? 한 2년 전에는 제가 볼 때 한 15% 정도가 합리적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한 10% 정도가 보통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보수적인 회사들은 5에서 10%, 좀 더 이제 좀 후한 회사들은 10에서 15%, 요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되게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거나 뭐 이런 강의들 보면 여러 수치들이 많이 있죠. 뭐 연봉 2배 인상, 뭐 1,000만 원 인상,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로 많이 좀 어필을 하고 좀 후킹을 하는데요. 저에게도 실제 강의가 오게 되면 그렇게 많이 후킹을 하게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케이스들도 있으세요. 주니어의 경우에도 1,000만 원이 오른 경우도 있고요.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4,000만 원 이상, 40% 이상 인상이 되신 경우들도 있으세요. 근데 단언컨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이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일반화할 수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제 사례를 좀 말씀해 드려볼게요. 제가 진행했던 홍보자분들 데이터를 쭉 가지고 왔을 때 가장 높게 인상이 되셨던 분, 또 가장 낮게 좀 손해를 보고 이직을 하셨던 분을 이렇게 케이스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가장 높으셨던 분은 44%, 거의 한 4,000만 원 이상 인상이 되신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낮았던 케이스는 마이너스 14% 정도, 오히려 연봉을 손해를 보시면서 이직을 하셨던 경우가 있으셨어요. 첫 번째는 연봉 협상은 결국 등가 교환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44% 인상으로 수락을 하셨던 분께 30%를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입사를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4%인 분한테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8%를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입사를 하셨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왜냐면 그분의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회사도 후보자도 누구도 손해보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봉 협상은 철저하게 등가 교환의 원칙에 따라요. 등가 교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결국 누구도 손해보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일즈 책 중에 유명한 허브 코엔의 협상의 법칙을 보면요. 그 협상의 변수로 첫 번째는 힘,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등가 교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 연봉을 받죠. 또 CEO 같은 경우에도 되게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는 그 스타 선수나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의 흥행을 책임지거나 아니면 그 경기의 승리를 이끌거나 이 회사의 매출, 브랜딩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은 연봉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일반적인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희소성과 실력을 갖기는 사실 어려워요. 옆에 제가 만약에 채용되는 회사에 어떤 직무에 갔을 때 옆에 동료보다 더 높게 연봉을 줘야 될 사유가 뭐죠? 했을 때 쉽게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협상 금액은, 연봉협상에서 인상폭은 이 리스크 해칭 비용과 그리고 동기부여적인 금액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압도적인 실력이나 희소성이 없다라고 하면 연봉의 비약적인 상승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4% 인상의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희소성이 있고 팀장 직급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상이 되셨던 거거든요. 그거를 일반화로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직을 하시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결국 연봉의 기대치와 무게는 결국 성과예요. 실력보다 오히려 과대평가된 연봉은 이후에 오히려 부담으로 짐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이 회사 후에 오히려 연봉의 하락이라던가 커리어의 하락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봉 협상의 시작점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책에도 적었지만 보통 연봉 협상을 시작하시는 시점을 최종 합격하고 서류를 내는 시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연봉 협상의 시작은 그 수치를 처음으로 언급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수치를 처음으로 언급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사 지원 서류에 여러분이 희망 연봉을 명기를 했다라거나 아니면 면접에 연봉을 묻는 경우는 잘 없지만 면접 중에 여러분의 연봉을 물어보시고 희망 연봉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연봉을 앵커 효과라고 하죠. 결국 여러분이 처음 말씀하신 그 희망 연봉에 이제 묶인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이 내가 면접을 좀 더 잘 본 것 같아. 내가 좀 더 면접 때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아.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더 높은 연봉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예의 경우도 있어요. 그 면접을 진행하시는 동안 다른 기업에도 합격을 하셨다라거나 아니면 뭐 갑작스럽게 뭐 재직 중인 기업에서 뭐 승진을 앞두고 있다라거나 뭐 대상자로 확정이 됐다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계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지 면접에서 좀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본인이 말씀하셨던 연봉보다 적으셨던 희망 연봉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뢰 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헌터로서 이제 후보자분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부분에 되게 좀 주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좀 얻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지키시고 좋게 입사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자플랜이 돼서 유튜브 라이브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최근에 연봉 협상 트렌드는 연봉 통보에 가깝습니다. 연봉 통보라는 말은 처음에 기업에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연봉을 제시를 해줘요. 물론 합리적의 기준은 지원자나 또 회사나 가지고 계신 기준이 좀 더 다르겠죠? 각각 다르시겠죠?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 생각하는 내부 구성원들이나 이제 그분의 동기부여나 이런 기존에 받으시던 연봉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합리적인 수준의 연봉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연봉 협상은 철저한 논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 예를 들면 내가 진급을 앞두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다른 회사에 중복 합격하였다거나 그런 명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픽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뭐 4천 후반, 5천 후반에서 그래도 앞자리는 5, 앞자리는 6 이렇게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대부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저희가 책정한 연봉은 이게 최선입니다. 하고서 통보를 하게 돼요. 이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전처럼 과거 책들 보면 막 인도에서 콜라 사듯이 막 3-4번씩 이렇게 핑퐁 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기 어렵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면접과 증빙 서류 외에 후보자를, 지원자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한창 진행하는 중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회사랑 같이 가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저는 그 시간으로서 이제 회사도 그리고 지원자도 이제 서로 서로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에 경력직 면접에서 지원자가 이력서를 냈어요. 아니면 면접을 봤어요. 근데 그 피드백이 되게 좀 뜨뜻미지근한 경우 있잖아요. 막 2주, 3주 돼도 피드백이 없는 경우에 그때 저희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됐죠. 아직 급하지 않구나. 아니면 다른 후보자들 많이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고요. 반대로 또 연봉 협상에서도 이제 되게 서류들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요구를 해요. 왜냐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이거 좀 제출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피드백이 느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딱딱딱 맞으면은 서로 느낌이 맞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계속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끔가다 그런 피드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후보자분은 좀 다른데 합격하신 것 같아요. 다른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회사에서 보신 거나 헤드헌터가 보는 거나 후보자가 갖고 있는 거나 그게 맞기는 해요. 왜냐면 거의 회사 입사 서류 주는 것만큼 급한 일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인사 담당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너무 미온하다거나 좀 뭔가 이런 핀트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채용이 좀 취소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거의 없겠지요. 오늘은 연봉 협상에서 주의해야 할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연봉 협상은 결국 등가 교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봉 협상의 시작점을 기억하라는 것. 세 번째는 면접과 증빙 서류 외에도 후보자를 판단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 그 시간과 피드백과 온도로 판단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연봉 협상을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사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